옛날 옛적 서울의 한 구석진 동네에는 작은 빌라가 하나 있었다. 이 빌라는 오래된 건물로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아무도 이 건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이 소문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한 젊은 커플이 저렴한 월세라는 이유로 그곳에 입주하게 되었다. 이 커플은 서울의 비싼 주거비로 인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해야 했고 외관상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매력을 지닌 이 빌라는 그들에게 딱 알맞아 보였다. 처음에는 이삿짐을 정리하고 새 집을 꾸미는 즐거운 일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밤늦은 시각 갑작스럽게 나타난 수돗물 소리였다. 젊은 남자인 준호는 잠결에 욕실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 조심스럽게 욕실로 걸어갔으나 문을 여는 순간 물소리는 멈췄고 욕실의 수도꼭지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준호는 큰 혼란 속에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 다음 날 여자친구인 은영은 혼자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은영의 뒤에서 느껴지는 한기의 기운에 고개를 돌렸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벽에 걸려있던 거울 속에 희미하게 비친 한 여인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놀라고 당황한 은영은 거울을 똑바로 응시했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 그 그림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며칠 후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준호와 은영은이 빌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집안 곳곳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어둡고 음침한 지하실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한 그들은 상자 속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한 권의 일기를 발견했다. 일기 속에는 이 빌라의 이전 소유자였던 한 여성의 슬픈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여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슬픔에 빠져 이 빌라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고 결국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 그녀의 귀신이 이 집에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었다. 은영과 준호는 이 정보를 이용해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국 무속인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무속인은 이 집에 강한 영혼의 기운이 깃들어 있음을 경고하며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사날 무속인은 엄숙하게 의식을 진행했고 영혼에게 해방과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제사가 끝난 후 놀랍게도 집안의 이상 현상은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수도가 저절로 켜지지 않고 거울 속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준호와 은영은 안도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은영은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녀는 그 여성의 모습을 본 듯했다. 꿈속에서 그 여성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은영에게 고마워요. 이제야 비로소 평안을 찾았어요 라는 말을 건넸다. 꿈에서 깨어난 은영은 그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몇 년이 흘러 준호와 은영은 함께 세상에 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 그 빌라에서의 경험은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그들은 가끔씩 그 빌라를 떠올리며 서로를 더 가까이 느꼈고 인간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는 무언가 신비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밤 은영이 꾸었던 꿈은 정말로 단순한 꿈이었을까? 혹은 아직도 그 빌라 어딘가에는 풀리지 않은 신비와 비밀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빌라를 피하고 있지만 가끔씩 빌라 주변을 지나가는 이들은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을 느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결국 그 빌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비밀을 품은 채 세월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사람들의 공포와 호기심 속에서 그 빌라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전해졌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빌라의 문을 두드리며 그가 어떤 선조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여름방학이 시작되며 민철은 그동안 쌓인 학업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누비기 시작했다. 민철의 자전거는 그의 소중한 보물이었으며 하루도 빠짐없이 타고 다녔다. 어느 날 민철은 마을 바로 외곽에 있는 작은 야산으로 모험을 떠났다. 푸르른 나무와 시원한 공기가 민철을 반겼고 그는 자전거를 타고 산길을 신나게 질주했다. 그러다 지칠 무렵 민철은 그늘진 곳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흐르는 개울가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시원한 물소리에 마음이 풀어졌지만 약간의 졸음이 밀려오자 그의 눈은 스르르 감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잠시 눈을 붙였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민철은 깨어나자마자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자전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 바로 옆에 두었건만 자전거는 사라지고 말았다. 민철은 다급하게 자전거를 찾기 위해 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듯했다. 마을로 돌아온 민철은 자전거 도난 사건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모두들 자전거를 어디선가 두고 왔겠지 하고 넘어왔다. 며칠 후 민철은 자전거를 잃어버린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다시 야산으로 향했다. 이번엔 자전거 없이 걸어가며 꼼꼼히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 민철은 깊은 숲 속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형성된 작은 길목,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오두막은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누군가 최근에 사용한 듯한 흔적들이 있었다. 민철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에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정말 황폐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로 덮여 있었다. 그러다 민철은 한쪽 구석에서 낡은 천으로 덮인 웅크린 무언가를 발견했다. 조금씩 다가가 확인하자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자전거였다. 민철은 기쁨보다 놀람에 더 큰 동요를 느꼈다. 대체 왜 자전거가 여기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전거 앞에 놓인 낡은 일기장이었다. 민철은 그 낡은 일기장이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으로 가져가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약 50년 전에 한 소년이 쓴 것이었다. 일기 속 소년의 이름은 정우였고 이 마을에서 살던 아이였다. 정우는 민철과 비슷하게 자전거를 타기 좋아했고 그 자전거 소중한 보물이었다. 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은 점점 이상해졌다. 정우는 자전거를 타고 야산을 누비던 중 어떤 낯선 남자가 그를 따라왔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남자와 몇 차례 마주쳤다는 기록이 이어졌다. 그러다 마지막 일기에서 정우는 그 남자와의 마지막 만남을 기록했다. 오늘도 그 남자를 만났다. 이번에는 내가 그를 따라가 보았다. 그는 숲속 깊이 오두막으로 사라졌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무언가 몹시 이상했다. 오두막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자마자 정우의 일기는 여기서 끝이 났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 후 그가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민철은 그 사실을 알고 공포에 질렸다. 하지만 그는 이 일기를 마을 이장님께 보여드리기로 했다. 이장님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이야기를 전해 듣자 이장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 아이가 그 정우였구나. 이장님이 말했다. 그는 민철에게 자전거를 타고 산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곳에는 오래전 행방불명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전해졌다. 이장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오두막은 과거에 불가사의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던 곳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도 아이들이 사라지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했다고 한다. 민철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나중에야 민철은 그 오두막이 실제로 공포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더욱 충격을 받았다. 몇 년이 지나 민철은 대학생이 되어 서울로 떠났다. 마을에서의 생활은 어렴풋이 잊혀졌지만 그 오두막과 정우의 일기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러다 여름방학이 되어 오랜만에 마을에 돌아온 민철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어릴 때의 공포썰을 이야기하게 된다. 친구들이 재밌어하며 자전거 이야기와 오두막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친구가 말했다. 그 오두막 지금도 있어. 여기서 조금만 가면 돼. 민철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한번 그 오두막으로 향하게 된다. 오두막에 도착하니 낡고 퇴색한 모습은 여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전거도 일기장도 없었다. 그냥 과거의 유령만이 떠도는 느낌이었다. 친구들은 이내 흥미를 잃고 깔깔대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민철은 마지막으로 오두막 내부를 한번 더 둘러보기로 했다. 그런 민철의 귀에 갑자기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오두막의 한쪽 벽에서 유래했다. 그 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시계는 없고 벽지가 살짝 벗겨진 곳이 있었다. 민철이 벽지를 뜯어내려 할 때 그의 손끝에서 찬바람이 느껴지며 등이 서늘해졌다. 결국 벽지를 뜯어내자
그곳에는 오래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일기장 한 권이 있었다. 일기장은 정우가 쓴 것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 낯선 남자의 일기였다. 일기장 속에는 몇몇 실험과 그 결과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마을 아이들을 납치하여 여러 실험을 했고 실험들은 모두 비참한 실패로 끝났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섬뜩한 성명서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 한다. 이 일기는 나의 증거가 될 것이며 나를 찾는 자는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민철은 일기장을 들고 서둘러 오두막을 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그 후로 그는 그 끔찍한 일기장을 이장님에게 넘겨주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금고와 일기장의 존재를 알게 되자 오두막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오두막의 이야기는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 낯선 남자는 누구이며 정우와 다른 아이들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정말 끝난 것일까? 민철은 이제 도시에 살면서도 종종 밤마다 그 오두막과 금고에 담긴 일기의 내용을 꿈꾸게 된다. 무언가가 여전히 그를 부르고 있는 듯한 소름 돋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그의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다. 더 이상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무지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민철은 그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길 희망할 뿐이었다.